자, 검찰이 오늘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전 여자친구를 10번 이상 내리쳐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이기영의 주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영의 주장은요, 지난해 8월 3일에 전 여자친구 집안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활비 문제로 다퉜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수리하는 공구를 들고 있다가 이걸 던졌는데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범행 장소인 집안에 남아있던 비사는, 이 비사는을 정밀 분석했는데 이기영이 10번 이상 전 여자친구를 내리쳐서 사망케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비사는은요,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혈액이 주변으로 튄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면 충격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 격렬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도구를 던져서 죽게 했다. 이런 이기영의 주장을 전면 배치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기영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냥 딱 들어도 세상에 성인이 무슨 공구 하나 던져가지고 그거 한 방 맞고 사망을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시잖아요. 자, 양 변호사님, 계획 살인이었다라는 정황, 이기영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무슨 검색어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요.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 농약이란 건 독극물을 사용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휴대폰 잠금 해제는 사람을 해친 다음에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를 또 꾸미려고 했다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독극물을 실제로 구입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범행 직전이었고 범행 직후에는 변사체, 공릉천 물의 흐름 방향을 왜 시신유기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드러나지 않을지 이런 거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지금 오윤성이 범행 전후에 이기영이 죄송합니다. 이기영이 했다는 이 범행 전후의 검색어 이거 보시면은 좀 어떻습니까? 이 심리 상태? 예, 지금 이제 먹으면 죽는 농약, 그리고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이 네 가지가 이제 주 대표적인 건데요. 일단 이제 앞에서 나왔듯이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비산혈흔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우발적 살인은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조용히 독극물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잠금 해제는 아마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본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좀 굉장히 중요성을 좀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는 유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매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공릉천의 물 흐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파묻었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 좀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렇게 떠내려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시점이 장마가 한창이었던 8월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매장을 했다라고 하면 공릉천의 물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검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추정컨대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흘려보내서 오히려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좌우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의 전과 후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도 이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나갈 텐데요. 박 변호사님,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계속 못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신 자체가 살인 사건의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고 이 경우는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다른 정황적 증거가 살인의 가능성이 높은 거. 예컨대 법의학적 증거라든지 뭐 혈흔이라든지 또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이런 게 이제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데 재판하는 또 도중에 본인이 또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계속 발견하고자 하는 게 경찰의 목표이고 만약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다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기영은 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먼저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게 전 택시기사를 살해했던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요. 이기영이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후에는 택시기사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본인에게 4,700여만 원을 이체를 했고요. 또 이후에 역시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서 76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교수님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싶었는데 역시나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이 수사기관의 어떤 감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히도 지난번에 이제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이코패스 관련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 불가로 나와서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검찰에서는 이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 이기영이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네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고 반사회성이 어떤 특징이며 본인의 이득이라든가 순간적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그 행동을 보면 사실 그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라고 하면서 이 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또 이기영을 사이코패스다, 또 연쇄살인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과연 희생자가 둘뿐이겠느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상황이죠. 주거지에서 또 혈흔도 발견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예. 아직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제 사건들 중에서 이기영의 DNA가 나오는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기영 출소 이후에 미제 실종 사건 이런 것들도 관련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DNA가 완전히 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단서들이 나온 건 없고요. 이기영 휴대전화에 있었던 통화 상대방이라든가 그 안에서 SNS 했던 것들 이런 것도 했지만 여전히 의심 정황은 없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예. 교수님, 만약에 이번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잡히질 않았다면 만약에 이기영을 계속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놔뒀더라면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계속 나왔을까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그와 연관돼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잡힌 이유가 자신의 어떤 실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여성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장롱을 열다가 그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주로 직업이 주로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그리고 택시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대출이라든가 카드 이런 것을 사용한 그 재미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혐의가 이게 한두 가지가 너무 아니죠? 많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살인죄인데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돈을 뺏는 과정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펑펑 쓰기도 하고 사체를 숨기거나 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동거녀 관련해서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사문서 위조, 컴퓨터 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요.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살인에다가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 사체 은닉이라든지 컴퓨터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기자 마지막으로 택시 기사 그리고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외에도
다른 것도 뭐가 있었더라고요. 네, 허위 사업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로 볼 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테니까 더 뭐 많은 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